자, 이번 시간은 장부 기록의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전 강의에서 북이라는 건 장부를 기록하는 거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장부를 기록하는 목적은 뭐라고 했었죠? 그 기업의 재산 상태와 일정 기간 동안의 어떤 경영, 성과를 파악하는 것이다 라고 했었죠. 그러면 재산 상태와 경영 성과를 파악하기 위해서 장부를 기록한다라고 했는데, 그럼 기록을 하려면 어떠한 사건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 사건을 우리는 거래라고 하는 거예요. 자, 거래라는 것은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우리가 거래라는 단어를 쓰지만 회계상의 거래는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회계상의 거래라는 것은 재산의 증감 변화를 가져오는 사건을 말해요. 그래서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이런 요소들이 증감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이걸 거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얘기하는 거래랑은 좀 의미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약에 재산의 증감 변화가 없다면 거래로 보지 않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그 회사가 근로자랑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했을 때 일상생활에서는 회사 종업원과 거래를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 회계상으로는 거래가 아니에요. 근로계약만 맺었다 뿐이지 그 회사의 입장에서 뭐 돈을 준 것도 그 직원이 회사의 근로 용역을 제공한 것도 아직은 없거든요. 계약을 체결했다는 이 사실만으론 이 기업의 재산의 증감 변화를 가져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런 건 회계상의 거래가 될 수 없어요. 자, 만약에 회계상의 거래가 아니다 라고 한다면요. 장부에다가 기록을 할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회계상의 거래가 맞다라고 하면요. 반드시 장부에다가 기록을 해서 재무 상태와 경영 성과에 반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여러분? 자, 그러면 재산의 증감 변화를 가져오는 게 거래라고 했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건물이 만약에 화재로 다 탔다라고 했을 때 이 건물 화재 난 거를 일상생활에서 거래라고 하진 않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 회계에서는 거래로 봐요. 왜 그럴까요? 건물이라는 자산이 다 소멸돼서 없어졌죠. 그렇잖아요. 그럼 건물이라는 자산이 감소한 거기 때문에 이 재산의 증감 변화가 생긴 겁니다. 그러면 화재가 났지만 이걸 또 기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처럼 우리 회계는 재산의 증감 변화를 가져오면 그걸 거래로 보고 기록을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부기상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고요. 우리 부기에서 거래로 보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상품을 사고 파는 걸 상품의 매매라고 해요. 그러면 상품을 사고 팔았다라고 하면 일상생활에서도 거래라고 하고 당연히 우리 회계에서도 거래로 봅니다. 이해되시죠? 상품을 팔았다, 상품을 샀다. 그러면 이 기업의 재산의 증감 변화가 생긴 거니까. 그렇죠? 또 차량을 구입하거나 차량을 갖다 팔았대요. 우리 갖다 파는 걸 매각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내가 자동차를 사고 팔고 우리 일상생활에서 거래를 했다라고 얘기하듯이 우리 회계에서도 이 차량이라는 자산을 구입하게 되면 차량이라는 자산이 증가하고 현금을 주게 되면 현금 자산이 또 감소하고 이렇게 재산의 증감 변화가 생기잖아요. 이것도 거래죠. 회계상도 거래고 일상생활에서도 거래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일상생활에선 거래는 아니지만 회계상으로 거래로 보는 것들이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건물의 화재. 자, 건물이 불타서 없어졌어요. 이거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거래가 발생했네요. 이렇게 얘기하진 않잖아요. 하지만 회계에서는 건물이 화재로 다 타버렸다. 건물이라는 재산이 감소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록을 해주는 겁니다. 자, 또 상품을 도난당하거나 분실당했대요. 자, 내가 판매하려고 구입해 놓은 상품을 누가 훔쳐갔대요. 그럼 이걸 일상생활에서 거래라고 하지 않지만 우리 회계는 상품이라는 자산이 없어진 겁니다. 그러면 이건 거래가 될 수 있어요. 자, 또 여러분 감가상각이라는 단어 처음 들어보시죠? 감가상각이라는 단어는 자산을 사용해서 가치가 줄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
자동차를 구입해가지고 타고 다니면, 승용차를 구입해서 타고 다니면 차량의 성능도 저하되고 녹도 쓸 수 있고 타이어도 마모되고 그럼 자동차 값 떨어지잖아요. 이런 게 감가상각이에요. 예를 들어서 새로운 핸드폰을 구입해서 이 핸드폰을 사용하다 보면 성능이 떨어지잖아요. 가치가 감소하고, 그쵸? 이런 게 감가상각이에요. 그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감가상각 거래했네? 이렇게 얘기하진 않죠. 하지만 우리 회계는 가치가 감소한 거기 때문에 거래로 봐요. 여러분 신기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대손. 자, 그럼 대손이란 단어는 뭐냐면, 자, 예를 들어서 내가 거래처에 돈을 빌려줬어요. 받을 돈이 있는데 거래처 사장님이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빌려준 돈을 못 받게 된 거예요. 자, 이런 걸 우리가 대손이라고 해요. 그럼 일상생활에서는 대손이 났다, 이거 거래다 이렇게 얘기하진 않지만 우리 회계에서는 내가 받을 채권 자산을 회수할 수 없게 됐기 때문에 손실이 난 겁니다. 그럼 이건 회계상 거래예요. 자, 이처럼 우리가 회계상 거래라는 거, 즉 부기상 거래라는 것은 재산의 증감 변화가 생기면 거래로 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부기상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게 뭐가 있을까? 자, 얘기했던 것처럼 근로계약을 맺었다. 근로계약을 맺었다고 해서 기업의 입장에서 돈을 지금 바로 줘야 되거나 아니면 근로 용역을 지금 바로 제공받은 건 아니니까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는 그 사실만으론 재산의 증감 변화가 아직 발생하지는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건물을 담보로 은행에다가 제공했대요. 내가 은행에서 돈을 1억 원을 꾸면서 내가 갖고 있던 건물을 담보로 맡겼어요. 그러면 현금 1억을 꾼 거는 거래지만 이 건물을 담보로 맡긴 것에 대해서는 거래가 아닙니다. 왜? 건물을 은행에 담보로 맡겼다고 해도 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 은행에 지금 넘어간 건 아니죠. 그러니까 현금을 빌린 건 거래지만 이 담보 제공 사실은 이 담보 제공 이 자체는 거래는 아닌 거예요. 이 담보를 제공했다라고 해서 이 건물의 자산이 감소된 건 아니니까. 그렇죠? 이 건물의 소유권이 이전된 건 아니니까 담보 제공이라는 자체를 거래로 보진 않는 거예요. 돈을 내가 빌린 건 거래가 맞지만 이해되죠, 여러분? 그 다음에 주문서를 발송했대요. 자, 내가 거래처한테 자, 이 상품 있는지 이 상품을 달라라고 주문서를 보냈어요. 그럼 주문서를 보냈다고 해서 이 거래가 될 수는 없어요. 왜? 주문서를 보냈다는 그 사실로 내가 지금 물건을 받고 돈을 업체에 주고 그런 건 아니죠. 단순히 주문서만 보낸 거지 아직까지는 재산의 증감 변화가 생기진 않았어요. 주문서를 보내고 나중에 돈을 주고 물건을 받으면 그건 거래죠. 하지만 주문서를 보내준 거 이 자체는 거래는 아닌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이처럼 회계상 거래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재산의 증감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 그걸 꼭 여러분이 인지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래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 장부 기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록을 통해서 이 기업의 재무 상태와 경영 성과를 파악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거래는 굉장히 특이한 성질을 갖고 있어요. 자, 그럼 거래라는 것은 특이하게도 이중성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자, 여러분, 몇 중성이라고요? 이중성. 그럼 거래의 이중성이라는 게 뭐냐? 자, 여러분, 거래라는 것은 원인과 결과라는 인과관계가 있게 돼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원인과 결과라는 이중성이 있다라고 제가 했는데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은행에 가서 내가 현금을 빌리면 자, 현금을 빌리면 현금을 받았으니까 재산의 증감 변화가 생겼으니까 거래가 맞죠. 그죠? 그런데 이중성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은행에서 현금을 빌리면 내가 은행에서 현금을 10억을 빌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현금 10억 자산만 증가하는 게 아니라 그 이면에는 갚아야 될 빚도 느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현금이 들어온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내가 은행에서 현금을 빌렸기 때문에 부채가 늘어났기 때문에 현금이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이런 걸 이중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생각해서. 자, 이처럼 거래는 이중성이 있다는 거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되겠고요. 이 이중성을 우리가 양면성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은행에서 현금 만약에 100만 원을 빌렸다라고 하면 현금이라는 자산이 100만 원이 증가하죠. 그런데 현금 100만 원 빌린 것만큼 똑같이 100만 원을 은행에 갚아야 되는 부채도 늘어나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현금이 그냥 100만 원이 들어오진 않았을 거다. 그 현금이 들어온 이유가 있을 거다. 그 이유는 어, 은행에 갚아야 될 빚이 는다는 거죠. 이처럼 동전의 앞면이 있으면 그 이면, 뒷면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동전의 크기는 같죠. 그죠? 여기 제가 동전 이렇게 표현해 봤는데 동전의 앞면의 크기와 뒷면의 크기는 같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내가 은행에서 현금을 100원을 껐다라고 하면은 똑같이 은행에 100원을 갚아야 되는 것이죠. 그죠? 이런 걸 양면성, 이중성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중적인 성질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거래가 발생했을 때, 재산의 증감 변화가 생겼을 때 기록을 해야 되는데 이 기록하는 방식이 단식부기와 복식부기로 나눠볼 수 있어요. 단식부기라는 거는 우리 가계부 쓰는 것처럼 그냥 하나의 측면만 기록을 하는 거예요. 한쪽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현금이 들어오면 수입이고 현금이 나가면 지출이고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하는 건데 복식부기는 이 거래의 이중성에 따라 양쪽에 기록을 하는 거예요. 양쪽에. 그러니까 현금이 100만 원이 들어왔다? 그럼 현금이 들어온 이유를 또 적어주는 거죠. 자, 그리고 현금이 나갔다. 그럼 현금이 나간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 원인과 결과를 모두 기록해 주는 거예요. 원인과 결과를 모두 기록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복식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여러분? 자, 그래서 거래 이중성에 따른 복식북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단식북이는 현금이 들어오면 수입, 현금이 나가면 지출. 이렇게 단순하게 하나의 기록만 하는 것이지만 우리 복식북이는 현금이 나갔다면 현금이 감소한 원인을 따로 기록해 주는 거예요. 현금이 들어왔다면 현금이 들어온 이유를 따로 또 그 원인을 기록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단식보기보다는 복식보기가 훨씬 더 우수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계는 복식보기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그러면 복식보기라는 거는 양쪽에 기록을 하는 거예요. 거래의 이중성을 양쪽에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하는 곳을 왼쪽과 오른쪽으로 구분해서 왼쪽을 차변이라고 하고요. 오른쪽을 대변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양쪽에 기록을 하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거래라는 건 재산의 증감 변화를 가져오는 사건이다라고 얘기했죠. 그럼 재산의 증감 변화가 생길 수 있는 것은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의 증감이 발생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자, 우리가 양쪽에 기록을 할 때 어떻게 기록을 하기로 약속을 했냐 하면 약속을 했어요. 약속입니다. 어떻게 약속을 했냐면 자, 왼쪽을 차변이라고 부르자. 그리고 오른쪽을 대변이라고 부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산이 만약에 증가하면 차변에다가 기록을 하재요. 약속입니다. 자, 근데 자산이 증가만 하는 게 아니라 감소할 수도 있죠. 그렇죠? 내가 돈을 벌어서 현금 자산이 증가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현금 자산을 내가 쓰게 되면 지출하게 되면 현금 자산이 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산이 증가도 하지만 자산이 감소도 하기 때문에 그럼 자산의 증가를 차변에 기록하기로 했다. 우리 왼쪽을 차변이라고 하니까 이제 왼쪽 오른쪽 표현 안 하고 그냥 차변 대변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자산이 증가하면 차변에 기록을 하재요. 약속이에요. 그럼 만약에 거꾸로 자산이 줄어들면 그때는 반대편에다가 자산의 감소가 생기면 대변에다가 기록을 하자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 자, 부채도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은행에 가서 돈을 빌리면 부채가 증가하겠죠. 그죠? 그럼 부채가 증가하게 되면
대변에다가 기록을 하재요. 그럼 여러분 부채는 영원히 증가만 합니까? 아니죠. 내가 은행에서 빌린 돈을 은행에 갚으면 부채가 빚이 줄겠죠. 네, 그럼 부채가 감소하면 부채의 증가는 대변에 기록하기로 했으니 부채가 감소하면 차변에 기록하자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자산, 부채, 자본도 있죠. 자본. 자, 내가 만약에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아는 사람한테 돈을 투자 받았어요. 그러면 현금 자산이 증가하고 이건 투자 받은 거기 때문에 갚아야 될 의무는 없거든요. 투자를 받은 거니까. 그러면 자본이 늘어나요. 그죠? 그럼 자본이 증가되면 대변에 기록하세요. 자본이 증가되면 어디에 기록하자고요, 여러분? 대변에 기록하세요. 그럼 내가 투자받은 돈을 혹시 투자한 사람한테 다시 반환해서 돌려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돈을 투자받으면 자본이 늘어나지만 투자받은 돈을 다시 돌려주면 자본이 줄어들 수도 있겠죠. 그럼 자본이 감소하면 차변에 기록을 하재요. 약속입니다. 자, 또 내가 물건을 팔아서 수익이 발생했어요. 수익은 대변에 기록하재요. 또 내가 종업원 월급을 준다든지 이런 어떤 지출 비용들이 발생하게 되면 비용은 차변에 기록을 하재요. 자, 이제 물어보세요. 어떤 경우에. 자, 왜 이렇게 위치를 정한 겁니까? 약속이에요. 큰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이렇게 하기로 한 거예요. 원칙이라고요, 여러분.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받아들이고 이 원칙대로 장부 기록을 하자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자,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사실은 이 거래라는 건 이중성이 있잖아요. 내가 은행에서 현금을 빌리면 자, 내가 은행에서 현금을 빌려요. 그러면 현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할 거 아니에요. 내가 100원을 껐으면. 그럼 여러분, 현금이라는 자산이 증가만 해요? 아니죠. 자, 현금을 내가 은행 가서 100원을 껐어. 그러면 현금 자산이 100원이 증가하고 또 그 이면에는 은행에 갚아야 될 부채도 늘어나겠죠. 부채도 100원 이렇게 늘어날 거 아닙니까? 이해될까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 보니까 이 차변과 대변의 이 거래 요소들은 이렇게 유기적으로 결합이 되네요. 맞나요? 또 해볼게요. 자, 내가 예를 들어서 50원을 투자를 받았어요. 그러면 현금 50원을 내가 투자 받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거 지워볼게요. 헷갈리니까. 내가 현금 50원을 아는 사람한테 투자를 받았어요. 그러면 현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했죠. 그럼 투자를 받았으니까 이건 갚아야 될 의무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자본이 50원만큼 늘어난 거예요. 이해될까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 보는 것처럼 자산이 증가하면서 뭐가 증가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자본이 증가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자, 또 해볼게요, 제가. 내가 물건을 팔아가지고 30원만큼 현금을 받았어요, 내가 물건을 판매해서 30원만큼 현금을 받았어요. 그럼 현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했죠. 근데 물건을 팔았기 때문에 장사해서 내가 벌어들인 돈이란 말이에요. 이런 걸 우리는 수익이라고 해요, 수익. 수익이 발생한 거예요. 그러면 자산이 증가하면서 수익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될까요? 자, 몇 가지만 더 해볼게요. 자, 그럼 만약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래요, 여러분? 자, 내가 있잖아요. 갚아야 될 은행빚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은행빚을 갚았어요. 현금으로 갚았어요.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은행빚이 예를 들어서 400원이 있는데 이 400만 원이 있는데 이 400만 원의 은행빚을 현금으로 갚았어요. 그러면 현금이 나갔을 거 아니에요. 내 입장에선. 그럼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했어요. 이렇게 400만 원만큼. 그런데 현금이 나간 이유는 뭐죠? 내가 빚을 갚았기 때문에. 그러면 부채가 400만 원만큼 감소하겠죠. 그러면 이렇게 또 이 거래 요소가 결합될 수도 있네요. 맞나요? 자산이 감소하고 또 부채도 감소하고 이렇게.
자, 내가 투자받은 돈을 다시 투자한 사람한테 돌려줬어요. 현금을. 그럼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하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 그죠? 투자받은 자본을 돌려줬으니까 자본이 감소할 수도 있는 거네요. 맞나요, 여러분? 자, 내가 종업원한테 월급을 현금으로 줬어요. 그럼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하고 월급을 준 거니까 장사할 때, 그렇죠. 급여라는 비용이 발생한 거예요,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이 거래의 요소들은 유기적으로 결합 관계를 갖게 돼요. 이런 걸 거래의 결합 관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여러분? 네. 자, 그럼 우리가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어떤 식으로 연습을 해볼 거냐? 자, 이거 지울게요. 자, 위 차변 요소와 대변 요소는 아래와 같이 다양하게 유기적으로 결합될 수 있다.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 한번 연습을 해보죠, 여러분. 자, 케이스 1입니다. 업무에 사용할 컴퓨터를 100만 원의 현금으로 구입했대요. 자, 여러분 생각을 가만히 해보세요. 내가 현금을 100만 원을 주고 컴퓨터를 사온 거예요. 여러분 컴퓨터, 에어컨 이런 것들 있죠? 뭐 책상, 의자 이런 집기들 있잖아요. 장사할 때 필요한 이런 거를 우리 회계에서는 부르는 용어가 비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컴퓨터도 비품 이렇게 부르는데 컴퓨터 비품을 구입한 거예요. 그죠? 현금 주고. 그러면 현금 100만 원이 나갔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현금이라는 자산이 어떻게 된 거예요? 감소한 거예요. 맞죠? 그리고 컴퓨터라는 비품 자산을 난 또 받은 거예요. 그러면 비품이라는 자산이 또 증가한 거예요. 맞죠? 예.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표현해 보면 자, 현금을 줬으니까 현금이라는 자산은 감소하고 그렇죠? 자, 그래서 100만 원의 현금 자산이 감소했습니다. 그럼 거래라는 건 이중성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현금 100만 원 자산이 감소한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컴퓨터라는 비품 자산을 받았기 때문에. 맞죠? 그러면 현금 자산이 감소한 것만큼 나는 100만 원짜리 컴퓨터 자산을 받은 거죠. 그러면 이 비품, 컴퓨터라는 비품 자산이 증가한 거예요. 이해될까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우리 거래가 어떻게 결합이 된 건가요? 이렇게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하면서 또 컴퓨터라는 자산이 증가했죠. 이렇게 거래가 결합이 된 겁니다. 자, 또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케이스 2번입니다. 은행에서 현금 10만 원을 내가 빌렸어요. 이해되죠? 그러면 내가 현금 10만 원을 받았잖아요. 그럼 현금이라는 자산이 어떻게 된 거죠? 증가한 거예요. 맞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 이면에는 은행에 갚아야 될 빚도 느는 거죠. 빚이라는 게 부채니까. 그렇죠? 그럼 부채도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자산이 증가하면서 이렇게 부채가 증가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기록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은행에서 현금을 빌렸으니까 현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했어요. 자산의 증가는 차변에 기록하기로 약속을 했죠. 자, 이 거래의 이 결합관계의 차변과 대변의 이 요소들은 약속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쵸? 그러면 자산이 증가하는 것은 차변에 기록하기로 약속했으니까 현금이라는 자산이 10만 원이 증가됐다라고 기록을 해준 거예요. 맞죠? 그럼 현금 자산이 증가된 이유는 뭔데요? 내가 은행에서 돈을 차입했으니까. 그럼 은행에 갚아야 될 빚, 부채가 늘겠죠. 자, 부채의 증가는 대변에 기록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맞죠? 그러면 자, 우리가 이렇게 빌린 돈을 뭐라고 하냐면 차입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차입금이라는 부채가 증가한 거예요. 10만 원만큼. 이해될까요, 여러분? 자, 그다음 케이스 3번도 볼게요. 자,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현금 70만 원을 내가 아는 지인한테 투자받았어요. 이렇게. 그럼 내 입장에서는 현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했죠. 그렇죠? 현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했어요. 이렇게요. 맞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거는 갚아야 될 의무는 없어요. 투자를 받은 거니까. 그러면 이거는 내 종잣돈이란 말이에요. 사업을 할 때 필요한 종잣돈. 이건 갚아야 될 빚이 아니죠.
투자받은 거니까. 그럼 여러분 이 오른쪽에 자산이 늘어난 이유는 뭐예요? 그렇죠. 이거는 부채가 증가한 게 아니라 그렇죠. 자본이 증가한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자산이 증가하면서 자본이 이렇게 증가할 수도 있네요.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현금이라는 자산이 70만 원 증가하면서 현금이 들어온 이유는 투자를 받은 거니까 부채는 아니니까 이건 자본이 증가했다라고 이렇게 거래가 결합될 수도 있는 거네요. 자본금이라는 자본이 증가했다. 이게 투자받은 돈을 자본금이라고 해요. 그래서 자본금이라는 자본이 증가했다. 이렇게 또 거래가 결합이 될 수 있네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케이스 4번도 한번 봐봐요. 자, 직원한테 월급 6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을 했대요. 그렇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현금이 내 입장에선 나갔죠. 그럼 현금이라는 건 자산인데 자산이 감소했어요. 자, 여기 보세요. 자산의 감소는 어디다가 기록해요? 대변에 기록하기로 약속했죠. 맞죠? 그래서 여기 현금이라는 자산이 60만 원이 감소했다. 기록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현금이 나간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차변에 어떤 이유가 있을 거예요? 현금 자산이 감소한 이유가 있겠죠? 장사하면서 직원한테 월급 준 거예요. 이거는 비용이에요, 비용. 자, 급여라는 뭐가 발생했다? 그렇죠. 비용이 발생했다. 자산이 감소하면서 급여라는 비용이 발생했다. 이렇게.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래서 급여라는 비용이 발생했다. 이렇게 종업원들한테 월급 준 비용을 우리가 급여라고 불러요. 급여라는 비용이 발생했다. 이렇게 복식으로 기록을 해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좀 헷갈립니다. 처음 공부할 때는. 자, 케이스 5번인데 케이스 2번에 차입금 부채 10만 원을 현금으로 상환했다. 여러분, 상환이라는 단어는 갚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기 볼게요. 제가 한번. 자, 여기 보니까 케이스 2번의 부채를 갚았다? 케이스 2번은 여기 보세요, 여러분. 자, 차입금이라는 부채가 10만 원이 지금 기록돼 있잖아요. 그죠? 이 차입금 부채를 은행 가서 갚은 거예요, 현금으로. 이해되시죠? 그러면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했죠. 맞죠? 그런데 이 현금이 나간 이유는 내가 빚을 갚았기 때문에, 부채가 감소했기 때문에 돈이 나간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부채가 감소한 거예요. 자, 그러면 집중. 자, 부채가 감소했고 현금이 자산이 감소했고 이렇게 거래가 결합될 수도 있는 거 맞죠? 자, 그래서 내가 지금 부채를 갚았다. 그러면 이 차입금이라는 부채가 줄어든 겁니다. 차입금이라는 차입금은 부채인데 부채가 감소한 거예요. 여기 증가가 아니라 감소입니다. 부채 감소에 오탈자가 있는 겁니다. 부채가 감소한 거예요. 감소한 거. 맞죠? 자, 그리고 현금으로 줬으니까 어떻게 여러분? 그렇죠.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했다. 이렇게 지금 기록이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케이스 6번을 한번 볼게요. 케이스 3번의 자본금 중에 30만 원을 사업주가 인출해 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봐요, 여러분. 여기 케이스 3번이면은 요건데, 자, 우리가 돈을 투자받았잖아요. 아는 지인한테 투자받았어요. 그래서 자본금이라는 자본의 증가로 이렇게 기록해 놨는데, 이 투자한 지인한테 내가 투자받은 돈을 돌려줬대요. 그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30만 원을 현금으로 돌려줬대요. 이 투자한 이 사업주가 이 돈을 빼갔대요. 그렇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현금을 내가 다시 돌려줬으니까 현금이라는 자산은 어떻게 되는 거죠? 감소하는 겁니다. 그죠? 현금이라는 자산은 감소해요. 자, 그리고 내가 투자받은 자본을 돌려줬으니까 자본도 줄어드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될까요? 자, 그러면 자, 자본이 감소하고 현금 자산도 감소하고 이렇게 거래가 결합될 수도 있는 거네요. 맞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니까 자, 자본금이라는 자본이 감소한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자, 그리고 현금으로 줬으니까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했다. 이렇게 또 거래가 결합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케이스 7번 보니까 내가 서비스를 중개해주고 중개료로 알선료를 받았대요. 서비스 중개를 하고 수수료 9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대요. 수정했대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현금이라는 자산이 그렇죠. 증가했겠죠. 그 이건 내가 알선해주고 중개료를 받은 거니까 그렇죠. 돈을 벌어들인 거니까 수익이 발생한 거예요. 수익이.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도 거래가 결합되네요. 자산이 증가하면서 수익이 발생될 수도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자, 현금을 받았어요. 90만 원을. 그럼 현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했고 이거 중개료를 받은 거예요. 이렇게 중개로 받았을 때 수익을 뭐라고 하냐면 수수료 수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수수료 수익이라는 수익이 90만 원이 발생된 거예요. 자, 이렇게 여러분 지금 봤는데 이처럼 거래라는 거는 이중성이 있기 때문에 이 이중성에 따라서 양쪽에 이렇게 기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양쪽에 기록을 할 때 왼쪽을 차변, 오른쪽을 대변. 자, 그래서 차변에 자산의 증가, 부채의 감소, 자본의 감소, 비용의 발생. 자, 대변에는 자산의 감소, 부채의 증가, 자본의 증가, 수익의 발생이라는 거래의 요소들을 이렇게 기록하자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거래의 8요소라고 그래요. 차변의 4개, 대변의 4개라고 해서 이거를 거래의 8요소다 이렇게도 불러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그래서 이 거래의 이중성에 따라 양쪽에 이런 식으로 기록하는 거를 복식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자, 그래서 여러분 이 개념은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꼭 한번 고민해 보시고 다음 강의를 들어주십시오. 자, 다음 강의에서 또 뵙겠습니다.